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원 간섭기 때 내정 간섭 또 영토를 어떻게 잃었는지, 일본 원정에 어떻게 동원되고 그 영향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수탈은 뭘 당했는지, 그로 인해서 또 등장했던 세력은 누군지까지 살펴봤고, 또 이제 원의 영향으로 이제 발전됐던 또는 영향을 받았던 문화들까지 살펴봤어. 자,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자, 공민왕의 개혁 정책이야. 이제 원 간섭기 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당하기만 했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공민왕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공민왕의 와이프인 노국 대장공주라고 정말 이제 멋진 인물이 있어. 그러니까 원나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가 원나라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이제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란 얘기는 원 간섭기 때 개혁은 원나라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도 그 노국 대장공주가 그걸 지지해주고 도와줬단 말이야. 정말 멋진 여인이지. 둘이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 결국 이제 공민왕 사후, 이제 노국 대장은 그 전에 먼저 돌아가시거든. 그 무덤이 개성에 가면, 그 무덤이 양쪽 무덤이 다 있고, 죽어서라도 이제 안에서 죽어서라도 같이 영혼끼리 교류할 수 있게끔 그 밑에 무덤을 이렇게 파서 만나게 해놨었어. 정말 독특한 구조의 무덤이지. 유일무이할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줄 수는 없고, 등교하면 해줄게. 일단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배경을 보면 14세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1301년에서 1400년이 되면, 특히 이제 그 중반쯤 가잖아. 그럼 중국에서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 홍건적이라고 해서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그러니까 홍색, 이제 빨간색의 두건을 한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 이거 백령교도라는 이제 그런 그 종교하고도 또 연합이 되거든. 근데 걔네들인데, 이제 워낙 힘들었던 거지. 이게 몽골족의 그런 압박 속에서 있으면서 얘네들이 자꾸 이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일으킨 거야. 홍건적 애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원나라 세력이 이제 약화돼. 그래서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점에 있어. 그 홍건적 세력으로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한족들이 다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가장 이제 권력이 셌던 애가 이제 주원장이라는 애야. 걔가 이제 강북쪽을 이제 다스리는 애고, 걔가 결국에는 원나라를 다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워. 근데 당시에 걔만큼 못지 않았던 세력이 강남, 중국의 강남이야. 우리나라 저기 강남 말고. 거기에서 세력이 성장했던 애가 장사성이라는 애인데, 걔도 힘이 셌단 말이야. 그때 원나라가 1355년인가 요때쯤에 우리나라한테, 야, 장사성 저기 치러 가게 군대 좀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최영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한 23,000명이 가. 지도부급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고 한 2만 명의 군대를 차출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가가지고 원나라와 함께 이제 장사성, 그러니까 한족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제 전쟁이지 하면서 원나라가 곧 무너지겠구나를 최영이 파악하고 온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제 사실은 반원 정책이 시작되는 거야. 원명 교책이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원나라가 세력이 너무 약화돼 가고 있다. 우리가 원나라 편에 계속 섰다가는 우리나라도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원나라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때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시류를 이제 편승해가지고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반원 정책을 먼저 볼게. 자, 반원 정책은 원나라에 반대하는 정책이야. 그래서 먼저는 친원파를 먼저 숙청하게 되겠지. 원나라에 반대하려면 원나라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잖아. 특히 원나라에 빌붙어 있었던 친일파 같은 놈들, 친원파. 되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 기철. 이 기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가, 여동생이 원나라 황후야. 황제의 와이프였지. 황제란 말이야. 기왕후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이제 드라마도 하고 그랬었어. 하지원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기왕후를 이제 등에 업고 자기 동생이 이제 황후다 이거지, 원나라 황제. 그러니까 내가 고려보다 더 높아. 해가지고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어. 자기 엄마 생일을 국가의 생일보다 더 크게 하고, 약간 이자겸처럼 그런 일들도 하고, 얘 동생 형제들도 다 썩어가지고, 얘가 뜰 수 있었던 일이, 얘 할아버지가 그 최충원이라고 무신정권 시대 최충원한테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라인 타가지고 조금 성장한 애들이었단 말이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얘 아빠도 그렇고. 이 기철을 이제 숙청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받냐? 원나라 황후, 기왕후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고려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진짜로 고려를 막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기왕후라는 드라마를 보면 기왕후를 너무 미화시켜가지고 나는 안 봤어. 왜 기왕후를 주제로 해서 드라마를 하지?
그때 시대가 누구 대통령 때, 뭐 아무튼 드라마도 사실은 정부하고도 좀 관련이 많아서 아무튼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해서 친원파를 숙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동행성에 이문소 있었잖아. 우리 내정간섭했던 거, 사법기구 내정간섭했던 애. 정동행성을 다 없앤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던 이문소라는 사법기구, 그러니까 내정간섭했던 기관만 혁파를 해버린 거야. 자, 없애버렸고, 몽골풍을 다 없애버려. 변발하지 마라. 변발하지 말고, 그 다음 몽골식의 옷도 입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개혁을 한 거지. 그리고 관제도 원래대로 복구해. 이성육부 체제로 복구하는 거야. 일부 사사에서 다시 이성육부로 복구를 하는데, 이 공민왕 아저씨가 좋아했던 게 이제 태조 왕건 할아버지의 정책을 또 좋아했고, 그 다음 문종이라고 있어. 문종 그 숙종과 의천의 파더지. 그 아버지, 그 문종 때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체제, 통치체제 시스템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그다음 또 왕실 호칭도 다시 복구를 했다라는 거.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더 중요해. 친원파 숙청했다라는 거, 정동행성 이문소 혁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쌍성 총관부, 탐라 총관부랑 동령부는 충렬한테 돌려줬다 그랬잖아. 1290년에 동령부를 돌려줬고 탐라 총관부는 1301년인가 돌려줬잖아. 쌍성 총관부는 무력으로 1356년에 수복을 하는 거야. 이때 도와줬던 애가 이자춘이야. 이성계의 파더, 이성계. 조선 세운 이성계 있잖아. 태조 이성계. 걔 아빠야. 걔는 쌍성 총관부에 그렇게 다루가치로 있었어. 사실 원나라한테 친원파랑 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전주에 살던 애들인데 뭐 전주에서 뭐 사고 쳐가지고 그 고조 할아버지인가 해가지고 이제 여기 화주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나라로 완전 편승한 애들인데 딱 보니까 원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로 다시 편승하는 거야? 고려로 편승한 거야. 그래서 등장했던 게 이자춘, 이성계. 그래서 조선을 세우게 되지. 자, 쌍성 총관부는 천력 이붕의 영토를 이제 수복하게 되고 1370년 되면 요동을 정벌하려고까지 했어. 요동을 정벌하려고 그 최영 아저씨 해가지고 정벌하려고 했단 말이야. 요때 이제 공민왕이 이제 그린 그림이 천산대렵도라는 그림인데 이걸 배경으로 해서 그린 거야. 이걸 배경으로. 그랬고, 자, 이제 왕권도 이제 강화시키는 거야. 이제 반원 정책도 하면서 왕권도 강화시키는데, 왕권 강화 정책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계기가 있어. 왕권을 강화하려는 계기가. 물론 이제 원나라를 싫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반원 정책은 그렇다 치자. 그건 이제 원나라를 싫어해서 한 거니까. 근데 왕권을 강화시켜? 왜 그랬냐면, 흥왕사라는 절이 있어. 1363년이야. 이때면, 사실 홍건적한테 쫓겨가가지고 저 안동까지 피난 갔다가 다시 복귀하거든. 이제 개경에서 이제 흥왕사라는 데 좀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김용이라는 친원파애가 그 암살하려고 그랬어, 이 공민왕을. 근데 그때 공민왕을 도와줬던 게 노국 대장공주야. 노국 대장공주가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 김용하고 딱 맞닥뜨린단 말이야. 그 암살자랑. 그래서 야, 내 남편 죽이고 싶냐? 그럼 나 죽이고 가라. 근데 노국 공주의 뒤엔 누가 있는 거야? 노국 공주의 아빠가 원나라 황제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렇게. 진짜 멋진 여인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민왕은 이제 살아남았어. 근데 이때 이후로 안 되겠구나. 내 왕권이 얼마나 약해졌으면 이렇게 이제 암살하려고 할까. 암살하려는 이유는 반원 정책 때문에 하려고 했겠지. 그때부터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정방을 먼저 폐지시켜버려.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하려면 자기 사람들로 채워야 돼. 자기 반대하는 애들만 있으면 정치를 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일단 물갈이를 싹 하는 거지. 그래서 정방을 폐지하는 거야. 정방을 설치한 건 최후고 인사권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인사권을 누가 가져가? 왕이 가져가는 거야. 또 하나, 똑똑한 브레인들을 이제 등용해야 돼. 맨날 권문세족이 다 잡고 있단 말이야. 똑똑하지도 않은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과거제를 정비하고, 과거제가 이제 무신이랑 원 간섭기 때 거의 시행되지 않았거든. 다시 시행하고 성균관도 재정비해. 그리고 과거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 전시라는 걸 도입해. 전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시험이 3단계가 있어. 3단계가 첫 번째 향시라고 있고, 그다음 지방에서 이제 치르는 시험처럼 이제 국자감시라고도 해. 거기서 진사과, 명경과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그 시험을 치르면 회시라는 걸 치러. 회시가 거의 합격 시험이야. 회시를 통과하면 이제 합격생들을 또 한 번 이제 순위 매기는 시험을 해. 그게 전시야. 근데 그 마지막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그 왕이야, 왕. 공민왕. 공민왕이 마지막 그 33명의 순위를 이렇게 매기는 시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자기가 이제 관리가 되잖아. 그러면 마치 마지막 시험관인 왕이 자기의 스승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왕한테 굉장히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 그렇게 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킨 거야. 그게 과거제고, 국자감이었잖아, 원래 교육기관이. 근데 교육기관의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꿔. 물론 이 전부터 막 바꾸는 일이 벌어져. 근데 아무튼 이 성균관으로 바꿔서 정착을 하고, 원래 여기에는 진사과, 명경과가 있었잖아. 인기 많았던 거는 제술과라고 해서, 이제 제술과, 진사과라고 하는데, 제술과가 훨씬 더 문장 쓰는 거거든. 근데 그게 훨씬 더 인기 많았는데, 요때 가면은 명경과를 더 쳐줘.
명경과는 오직 유학이야. 명경과가 유학. 오직 유학. 근데 유학 시험만 이제 유학만 가르치는 게 성균관이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요때 여기에 대사성이라고 해서 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등장하는 게 이색이야, 이색. 이런 좀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이색인데 진짜 똑똑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색이 좀 발음이 이상한데, 이색이 정방을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도 내고 그랬었어, 이색 아저씨가. 순서는 이게 먼저긴 하지. 자, 성균관 정비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등장했던 애들이 이제 여기 출신들, 과거 시험이나 성균관을 거쳐서 나온 애들이 신진사대부야. 신진사대부. 자, 얘네를 키워낸 이유는 왜? 누구를 견제하려고? 여기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한 거야. 견제하려고. 살펴볼게, 잠깐. 자,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었던 애들이잖아. 시험 봐서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방 향리들이, 지방은 귀족이라고 할 수 없지. 지방 향리의 자제들.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도 보면 될 거야. 여기 다 써있네. 그 지방 향리 출신들이고, 이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관리들이잖아. 귀족이니까, 권문세족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중소지주야. 그러니까 땅이 한 중간이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정도는 가지고 있어. 먹고 살 정도는. 이 친구들은 대농장. 우리 지난번에 했지. 원 간섭기 때 대농장. 재산이 이랬었어. 얘네들이 재산을 할 때, 너 땅 어디서 어디까지, 아니, 너 재산이 어떻게 되니? 하면은, 뭐 재산이 저는 뭐 1억이에요. 뭐 2억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권문세족들은, 우리 재산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산에서 오른쪽 강까지가 내 재산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지. 대농장이지. 그다음에 신진사대부 애들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관리가 되는 애들이고, 이 친구들은 음서라고 해가지고 그냥 관직에 나갔다.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데, 신진사대부들은 뭘 전공하냐면 성리학을 전공해. 성리학. 그 유학이야, 유학. 사실 유학이 이제 옛날에 배웠던 이제 고구려 때부터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추구했던 유학을 훈고학이라 그래요. 훈고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극복한 게 이제 신유학, 새로운 유학이다라고 해서 성리학이라고 했어. 그거 이제 뭐 조선시대 가면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거든. 사상사인데 그거 좀 더 해줄게. 하여튼 훈고학은 그냥 문자 그대로의 것을 막 해석해내고 요런 거밖에 안 돼. 근데 이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나 인간의 이제 심성, 요런 걸 공부하는 거야. 아무튼, 성리학을 했고, 이거 성리학은 이제 명나라하고 관련이 많은 거고, 얘네들은 여전히 불교야. 권문세족은 불교.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은 불교를 되게 싫어해. 불교가 또 타락해. 불교가 이 무신정권 때 사실은 얘기했지만 무신정권 때 진울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선종이었거든, 선종. 선종을 되게 지지해주잖아. 교종 애들이 막 귀법사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선종을 이제 지지해주는데 최충원 때 진울을 막 꼬시는 애들 진울로 넘어가잖아.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제자가 이제 해심인데 이제 최후 때 이제 조금씩 이제 변질돼 가기 시작해. 그리고 권문세족 때 가면 이제 끝판왕이야. 변질돼가지고. 심지어는 라마교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인데 이제 그거를 얘네 받아들여. 이제 원나라의 종교였거든. 그걸 받아들일 정도. 그 엄청나게 사치가 진짜 심한 종교거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명나라 앞으로 세워지는 오리지널. 왜냐면 성리학은 명분을 되게 중요시 여겨. 명분이라고 하면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의리, 친구에 대한 의리잖아. 우리가 부모님으로 섬기는 나라는 명나라야. 특히 이제 성리학이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리지널 중국 학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명분으로 의리로 되게 섬기는 거지. 친명적이고 얘네들은 원나라를 여전히 좋아해. 권문세족이니까, 친원파니까. 이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신흥무인하고 손을 잡게 돼. 신흥무인, 새로운 무인. 신흥무인은 갑자기 왜 등장했냐면 공민왕 때 개혁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자꾸 홍건적 쳐들어오고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 걔네들을 이제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무인들이 있어. 걔네가 신흥무인이야. 국가의 위기 때 등장한 영웅이지. 대표적으로 최영과 이성계 장군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하고 이제 연합을 해. 물론 신진사대부 전부와 연합하는 게 아니야. 개혁적인 애들만 연합을 해. 급진적인 애들만. 걔네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해. 1392년 이렇게. 자, 계속 살펴볼게. 자, 왕권 강화 정책으로 좀 많은 걸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은 왕권 강화 정책은 아니야. 아니고, 결과로 왕권 강화 정책을 하다 보니 신진사대부가 커졌고, 권문세족하고 대립했고, 나중에 신흥무인하고 손잡아서 결과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 이렇게 하려고 그냥 설명해 준 거고. 자, 왕권 강화 정책 계속 살펴보면,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엄청 중요해. 저는 땅하고 백성들, 토지하고 백성들을 원래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야. 마치 광종 때 노비안건법처럼 돌려주는데 이거를 시행한 사람이 신돈이라는 사람이야. 스님이야. 신돈을 왜 등용했냐면
얘가 이해관계가 없어. 그냥 스님이라서 대부분 개혁을 하려면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혁을 못해. 보자. 내가 만약에 장관에 갔어. 그럼 뭐 학교 개혁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교사든 학생들이든. 근데 학교를 막 개혁하려면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래서 정책도 그래. 항상 뭐 아무튼 정치인들이 그래서 큰 개혁 같은 걸 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신동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없단 말이야.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버림받아서 죽임 당하게 돼. 물론 신돈이란 스님이 이제 뭐 나중에 변질됐다고도 하지만 아무튼 공민왕에 의해서 죽임받아. 공민왕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됐다가 그래서 이제 버림받는 거지. 신돈이 등장하기 전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이제 보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럼 뭐 패스할게. 자, 결과. 홍건적하고 외구가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개혁 정책을 할 때마다 자꾸 이제 국외에서 이제 대외에서 자꾸 이상한 애들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좌절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진사대부들이 뽑긴 했지만 얘네들이 중소잖아, 중소. 그러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좀 미약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권문세족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자꾸 반발을 일으켜. 당연하지. 얘네들의 특권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정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의사들도 막 이렇게 난리 피고 하고 있잖아요. 그치? 이제. 다 특권층들의 개혁을 뜯어고치기가 진짜 쉽진 않아. 뭐, 그래 놓고서 이제 여러 가지 명분들을 대는 거지. 이제 실제적으로는 돈 문제고 자기 밥그릇 싸움인데, 거기에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싶다 하면은 여론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갖다 뭐 명분을 붙이는 거야. 연역적으로. 항상 다 그래. 자, 그 다음에 1365년에 이 공민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노국 대장공주가 사망을 해. 아이를 낳다가.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후궁들, 다른 와이프들 또 드리면 돼. 왕이니까. 근데 그걸 다 거절하고 이 3년 동안인가 이 와이프를 잊지 못해서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잖아. 초상화 같은 걸. 그래도 앞에다 놓고 밥을 먹었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노국 대장공주 이렇게 사진, 초상화를 놓고. 무섭지. 자,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왕이 조금 이상해져. 자제위라는 미소년 단체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나처럼 미소년들이 들어가는 그런 자제위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음란한 짓을 많이 해. 요때 이제 홍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제 내시로는 최만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홍륜이 이 공민왕의 후궁을 임신시켜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조용히 홍륜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알았던 최만생이가 홍륜하고 짜가지고 공민왕 술 많이 먹인 다음에 칼로 막 난도질해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 공민왕이 죽고 개혁은 끝났다. 라고 보면 돼.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홍건적의 침입하고 이제 외구의 침입을 따로 옆에다 빼놨어. 따로 빼놨어. 그래서 요때 이제 신흥무인들이 성장했다 그랬잖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게. 자, 홍건적의 침입은 한 크게 2번 있었어. 1359년하고 1360년에서 61년인데, 2번 있었어. 크게. 특히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쳐들어와가지고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가는 일이 벌어져. 물론 개경 수도는 함락돼 버렸지. 그러니까 완전 나라의 위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써놨지만 홍건적하고 외구라는 것은 일본 해적을 얘기해. 일본 국가가 쳐들어온 게 아니야. 국가가 쳐들어오면 말 그대로 전쟁이야. 임진왜란이라 그러잖아. 전쟁이고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일본의 해적들이야. 일본의 해적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많이 배출했던 동네라고 할까? 그게 이제 스시마야. 대마도라는 데거든. 자, 아무튼 이제 반원 정책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시들시들 쇠퇴하게 되고, 이걸 얘네들을 막아내면서 뜨는 애들이 이제 신흥 무인들이야. 자, 이제 외구의 침입은 한 500번 정도 쳐들어왔어. 한 번 쳐들어올 때 배 400척씩 내려오고 이랬었대. 엄청난 인원이 쳐들어온 거지. 자, 4가지의 전투가 있어. 4가지의 전투가 있는데 홍산대첩, 이걸 앞에 자만 따면 그 다음에 진포대첩 2번째, 그 다음 3번째 황산대첩, 4번째 쓰시마섬 정벌, 이렇게 쓰시마 정벌. 그래서 홍진, 황스, 사자성어죠. 일본말, 중국말 같지? 홍진, 황스 이렇게 외우면 돼요. 홍진, 황스. 그래서 저 홍산대첩 같은 경우에서 활약한 사람 1376년이야. 최영 아저씨야, 최영. 2번째는 1380년에 최무선이라는 아저씨가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들어. 화통도감. 배에다가 이제 딱 이제 해가지고 이제 포를 날리는 거야. 이거 대단한 거지.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포를 쏘면 배가 이렇게 흔들거려가지고 침몰될 수도 있잖아. 그걸 다 극복해낸 거야. 진포라고 해서 군산, 전라북도 군산하고 충청남도 서천 이 사이에 흐르는 금강을 얘기해. 거기 입구에서 이걸로 다 격파해버려. 일본 애들을. 이제 최무선 아저씨고 격파해가지고 그 남았던 잔당들 있잖아. 이제 홍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 부여고, 그 잔당들이 막 이제 도망가고 이제 다른 데로 그 잔당들 나머지 무리들을 처리한 게 최이성계 아저씨야.
그래서 연도가 같아. 그리고 황산대첩이야. 홍진, 황스. 최영의 나이가 훨씬 많아, 이성계보다. 마지막에 이제 쓰시마섬을 정벌해 1389년에 이제 박위라는 사람. 쓰시마섬 정벌은 대마도 정벌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세종대왕 때도 이종무를 파견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걸 하거든. 잘 구분해서 봐야 돼. 다시 할게. 홍건적의 침입 2번 있었어. 공민왕이 안동까지 피난 가는 사태가 벌어져. 엄청나게 위기였다는 얘기고. 외구 같은 경우는 한 500번 정도 침입을 했다라는 거. 가장 큰 전투가 4가지가 있어. 홍진, 황스라고 해서 홍산대첩, 그다음에 진포대첩, 황산대첩, 쓰시마 정벌 이렇게. 인물은 최영, 최무선, 이성계, 그다음 박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이제 살펴봤고.